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다 보면 생로병사라는 자연의 섭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연의 섭리보다 더 잔인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고 심지어 그 죽음을 조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서연,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여자입니다.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시어머니, 그 두 사람에게 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등 뒤에서 제가 눈 감을 날만을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죽어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들보다 더 완벽한 연극을 제 손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장례식을 무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가 주연을 맡은 복수극을 말입니다. 애절한 곡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우고 조문객들의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저의 넓은 저택은 이제는 흰 국화와 비통한 공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재작년 파리 여행에서 찍었던 제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되어 자욱한 향, 연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성공한 여성이자 행복한 아내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불과 몇 달 뒤 그 미소가 35의 나이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영정 사진 아래에는 제 남편 최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답례하고 있었습니다. 퀭한 눈, 핏발선 충혈된 두 눈, 초췌한 얼굴. 그는 누가 봐도 깊은 슬픔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눈물을 급히 닦아내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시어머니인 오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아들보다 더 비참해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혼절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했죠. 그녀는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제가 얼마나 효심 깊은 며느리였고 얼마나 멋진 아내였는지를 목 놓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아이고, 내 며느리, 어쩌자고 이 어미와 내 신랑을 두고 먼저 간단 말이냐. 네가 가면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살라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 아파하며 혀를 찼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능 있는 아내를 잃은 남편을, 효심 깊은 며느리를 잃은 늙은 시어머니를 동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은 후에도 변치 않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겹도록 추악한 거짓 연극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싼 향나무관 속에 조용히 누워있는 저. 박서연이야말로 그 연극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비밀리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통곡 소리, 악어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똑똑히 보고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불과 몇 분 전 조문객이 뜸해지자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던 그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우세요. 사람들이 의심하겠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짜증 섞인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 역시 애통함 대신 감추지 못하는 희열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년이 죽었어. 그 년이 죽었으니 이제 그 거대한 IT 기업도, 이 저택도, 강남에 있는 그 비싼 땅들도 전부 우리 모자 차지가 되는 거야. 아들아, 우리 이제 인생 폈다. 쉿,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민준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장례식만 끝나면 돼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 변호사에게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게 우리 겁니다.
아, 그리고 그년이 데려온 딸년도. 골치 아파지기 전에 빨리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어린 딸까지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제 목숨 같은 딸을 말입니다. 증오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탐욕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혹시나 한 조각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이 덫을 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고 악마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 바로 처절한 복수극의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관 안쪽에 미리 설치해둔 비밀 장치를 밀었습니다. 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관 뚜껑이 활짝 열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정적 속 불경 소리와 향 연기 사이로 제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하얀 실크 원피스에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 창백하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하얗게 화장한 얼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관 속에 앉아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바로 아래 돌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비명보다 더 무서운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복수극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여자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그리고 저조차 몰랐던 제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례식장을 뒤덮은 침묵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관 속에서 일어나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 이 비통한 장소에서 제 미소는 아마 어지간한 귀신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목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시어머니, 오 여사의 입에서 터져나온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귀신이다. 오 여사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눈을 뒤집어 까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공포가 그 교활한 여자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 여사의 기절은 혼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조문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진짜 악마에게서 도망치듯 말입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엄숙했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몇 분 만에 텅 비어버린 넓은 거실에는 쓰러진 조화와 찢어진 현수막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담이 큰 몇몇 친척만이 벽에 붙어 서서 벌벌 떨며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제 남편 최민준만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절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며 위아래 턱을 부딪혔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은 왜 살아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관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몇 시간 동안 누워있어 다리가 조금 저렸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는 제 발걸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입힌 하얀 실크 원피스는 제 걸음마다 나부끼며 저를 더욱 비현실적인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5년 동안 제 곁에서 잠들었던 남자, 바로 조금 전까지 제 재산을 차지하고 제 딸을 해칠 계획을 세우던 그 남자에게로 제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연 씨, 사람이야, 귀신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바로 앞에서 팔 하나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그 싸늘한 미소를. 왜요, 여보, 내가 돌아와서 기쁘지 않아요? 아니면 당신과 어머니의 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에 내가 돌아와서 실망했나?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귀신이 아니라는 것, 제가 살아있으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은 귀신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의 연극이 막을 내렸고 그의 음모가 폭로되었으며 이제 처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는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지만 힘없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우세요. 사람들이 의심하겠어요. 이 장례식만 끝나면 돼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 그리고 그년이 데려온 딸년도 골치 아파지기 전에 빨리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죠. 어때요? 한 번 죽었다 살아나니 기억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읊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와 시어머니가 재관 옆에서 속삭였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벗겨진 진실 앞에서 말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응급처치로 오 여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고 아직 정신이 멍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살아서 서 있는 저와 제 발치에 넉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본 순간 그녀 역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함께 극심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우릴 속였어.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속였다고요? 그 말은 어머님과 당신 아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 같은데요. 두 분 정말 완벽한 연극을 보여주셨어요. 안타까운 건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두 분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무대는 온전히 제 차지가 될 시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부활극 이후 저의 저택은 더 이상 비통한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혼돈의 현장이 되었죠. 저는 그 모자에게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몸을 돌려 2층 제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향연기가 자욱했던 그 방으로 말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를 이런 끔찍한 연극을 꾸미게 만든 모든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5살의 여성 사업가 박서연, 그야말로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한 후 맨주먹으로 시작해 국내 최고의 IT 기업을 일군 창업자이자 CEO였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막대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별한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인 어린 딸,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최민준이 있었죠. 그는 저보다 5살 연하였지만 제 회사의 유능한 영업이사였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데다 저와 제 딸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오여사, 언제나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인자한 분이셨죠.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드디어 신이 제게 미소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의 빈도는 잦아졌고 어지럼증과 구토, 심지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는 끔찍한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몰래 병원을 찾았고 그날 저는 늙은 의사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MRI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뇌에 악성 종양,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뇌종양 중 하나인 교모세포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예상 생존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직 너무 젊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계획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하필 저일까요? 저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딸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제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민준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달려와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의사가 오진한 게 틀림없어. 미국이든 영국이든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가자. 내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당신을 살릴 거야.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서연아. 그는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고 깨어난 후에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가,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하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라. 나와 민준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랩. 그 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의 거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직접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매일 오후 함께 산책을 했으며 두통이 찾아올 때마다 밤을 새워 제 머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귀한 한약을 정성껏 다려주셨습니다. 제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라면서요. 그들은 친정 식구보다 더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과 계산 없는 희생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믿었고 회사 경영부터 딸의 양육까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완벽한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여왕처럼 살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저를 숨막힐 정도로 완벽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감쌌습니다. 민준은 정말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제 곁에만 머물렀습니다.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회사에 나갔고 남은 시간은 전부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제게 책을 읽어주고 웃긴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몇 시간이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고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해 주겠다고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없어도 당신은 영원히 나와 딸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거야. 내가 당신 목까지 살아갈게. 우리 딸, 내가 정말 잘 키울게. 당시 그의 말은 제게 큰 감동과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제 사업을 모두 맡길 수 있는 올바른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헌신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평범하게 좋은 관계였던 시어머니에서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하셨죠. 매일 아침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직접 차려주셨고 특히 그 한약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오후 부엌에서 몇 시간이고 공들여 약을 다리셨습니다. 깊은 산속의 명의에게서 구해온 비방이라면서요. 집안 가득 씁쓸한 한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가, 마시기 힘들어도 꼭 마셔라. 그녀는 뜨거운 약사발을 제 침대까지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 약이 아주 귀한 거란다. 내 병을 고치지는 못해도 몸을 보하고 고통을 덜어줄 게다. 어미는 네가 하루라도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저는 그녀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약은 정말 쓰디썼지만 그녀의 마음을 생각해서 매일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는 권력이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대신해 회사를 운영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치가 떨리는 유언장이었죠. 저는 제 재산의 70%, 그룹의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최민준에게 남겼습니다. 나머지 30%는 딸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설정했고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그 기금을 관리할 후견인으로 제가 그토록 믿었던 시어머니 오 여사를 지정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모든 재산과 딸의 미래를 양의 탈을 쓴 늑대 2마리에게 넘겨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된 행복 속에서 약 3개월을 살았습니다. 제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통은 더 잦아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딸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아주 우연한 사건 하나가 그 완벽한 가면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욕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볼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인의 이름은 그의 새로운 비서 이음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비서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요? 막연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잠시 후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짓을 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를 열어본 것입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기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아지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싶어 죽겠다. 아지트, 자기야. 그 단어들은 상사와 비서 사이에 오갈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쾌한 감정과 함께 희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젊은 비서의 장난일 거라고. 민주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니 그를 따르는 여자가 몇 명 있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냐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뽑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비서의 문자를 본 이후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만의 아지트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병 때문에 예민해져서 생긴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아내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믿지 않는 눈으로요. 그렇게 관찰하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사랑과 믿음의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제게 헌신적인 척했지만 그의 보살핌에는 어딘가 기계적이고 가식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안부를 물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지만 더 이상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전화 통화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베란다나 서재로 나가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고 가끔은 그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의심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몸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저는 도우미를 부르지 않고 직접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의 서재 앞을 지날 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기야.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이제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벽을 짚고 선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당당하게 함께한다니. 응,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줄만 알지. 진짜 멍청한 년이야.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둘은 함께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돈 걱정하지 마. 유원장은 이미 다 써놨어. 그 여자가 조용히 죽어주기만 하면 그 수천억대 자산은 전부 우리 거야.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섬도 몇 개든 사줄 수 있어. 돈, 유원장.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헌신, 눈물,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죽는 날만 기다렸다가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연극. 진실은 너무나 추악하고 잔인해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고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들키기 전에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남편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제가 죽기만을 매일같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도 그의 고통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그 인자했던 오 여사는, 매일 제게 약을 다려주던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역시 이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그녀의 헌신 역시 연기였을까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늑대 무리 속에 갇힌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제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악랄한 자들이 목적을 이루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 딸이 그런 잔인한 새아버지와 가식적인 할머니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제 손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엿들은 대화, 몇 마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영리하고 대담한 계획이. 그리고 그때
미친 것 같지만 유일한 방법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나의 죽음을 원한다면 기꺼이 죽어주리라. 엿들은 그 통화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를 무참히 깨부수는 잔인한 망치였습니다. 사랑, 헌신, 눈물. 이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만든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피운 것을 넘어 제 피와 땀이 섞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병의 고통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제 육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제 영혼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져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제 어린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5살. 천진난만한 아이는 곧 엄마를 잃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런 잔인한 새아버지와 가식적인 할머니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처리할 생각까지 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맹렬한 증오와 전례 없는 생존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제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까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잡아뗄 것이고 제 위중한 병 상태를 핑계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병원에 가둬버릴지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엿들은 대화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립된 시한부 환자가 교활한 늑대 2마리와 맞서 싸워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제게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영리하고 대담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친 것 같지만 유일한 방법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나의 죽음을 원한다면 기꺼이 죽어주리라. 저는 가짜 죽음을 연출해서 제가 죽은 뒤 그들의 진짜 얼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 병이 정말 암인지 아니면 그것 또한 그들 계획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약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를 도와줄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고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그때 젊고 유능한 의사 이진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친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저를 친누나처럼 따랐고 오빠가 죽은 후에도 바쁜 와중에 종종 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진우뿐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숨겨둔 예비 휴대폰으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러 절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제 초췌한 모습을 본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돌려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부터 남편 가족의 완벽한 보살핌, 그리고 제가 엿들은 끔찍한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약에 대한 의심도 말했습니다.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이 상황의 위험성과 복잡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누나,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나의 진단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 MRI 사진이랑 진료 기록 아직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진우는 유심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종양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전형적인 교모세포종의 영상과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뭐? 제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매일 마셨다는 그 한약, 만약 정체불명의 약재가 들어있다면 비슷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누나, 제가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겠어요. 진우의 말은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럼 내 계획은, 누나의 계획은 아주 대담해요. 진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도울게요. 진우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더 완벽한 연극을. 그렇게 우리의 가짜 죽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비밀리에 저를 위한 종합검진을 준비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요. 그리고 제가 몰래 가져온 한약 샘플도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제게 특별한 약을 주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맥박과 심박수가 극도로 낮아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 약을 드세요. 진우가 당부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나면 혼수 상태에 빠질 거예요. 상태는 12시간 정도 지속될 거고요. 그 시간이면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응급팀도 전부 우리 사람으로 준비해놨어요.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출동해서 제가 직접 누나의 사망을 확인할 겁니다. 그 후에 누나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로 옮겨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둔 비밀 병실로 가게 될 거예요. 그는 제게 초소형 장비 몇 개를 건넸습니다. 카메라랑 녹음기예요. 집안 곳곳에 몰래 설치해 두세요. 누나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대담해서 저 자신조차 두려웠습니다. 저는 곧 제 손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 진실을 위해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시나리오와 소품을 손에 넣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척했고 두통은 더욱 격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러 민준과 오 여사에게 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 끝이 머지않았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 병세가 악화될수록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제 곁을 떠나지 않으며 달콤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역겨울 뿐이었죠.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들 차지가 될 재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비밀리에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이 한눈 파는 틈을 타 진우가 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집안의 전략적인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에, 다른 하나는 민준의 서재 책상 위 연필꽂이에 펜으로 위장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 침실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겼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 여사가 건넨 한약을 마신 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경련을 일으켰죠. 제 연기는 민준과 오 여사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눈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몰래 진우가 준 약을 삼켰습니다. 제 경련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제 얼굴에 닿는 민준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제가 정말 숨을 거두었는지 확인하는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후의 연극은 진우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신복들로만 구성된
구급팀이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척했지만 당연히 결과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팀장을 연기하던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과 오 여사에게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종양이 너무 빨리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종 선고를 들은 오 여사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절규하며 아들의 품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민준 역시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제 싸늘한 몸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가 내뱉는 심파극 같은 대사는 진실을 모른다면 동정심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제 시신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 곁에 있고 싶다며 따라 나서려 했지만 진우가 능숙하게 그를 막았습니다. 선생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집에 남아서 사모님을 돌보시고 장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병원 절차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합리적인 말에 민주는 결국 남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시신을 싣고서 하지만 구급차는 병원 영안실이 아닌 비밀 통로를 통해 진우가 모든 것을 준비해둔 특별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약 12시간의 혼수 상태 끝에 모든 것이 갖춰진 격리된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진우와 그의 신복인 간호사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제가 처음 한 말은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녹화됐어.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전부 이 안에 있어요. 누나,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지금부터 보게 될 건 누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의 연극은 끝났고 이제 그들의 연극을 감상할 시간이었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마 그때 제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지쳐 보였을 겁니다. 저는 깊고 긴 잠에서 막 깨어난 참이었습니다. 꿈도 없는 잠이었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느낌은 기묘했습니다. 깊은 호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귀는 먹먹하고 주위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할 시간도 없이 제 정신은 곧바로 화면 속 영상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 침실에 숨겨둔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제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떠난 직후의 모습이었죠. 방 안에는 실패한 응급처치의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경악하게 만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옷장으로 가더니 비싼 양주와 잔을 꺼내 스스로에게 가득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 온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처럼 안도감 가득한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유미야, 나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자신감과 약간의 흥분마저 느껴졌습니다. 끝났어, 자기야.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계획대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고 있었겠죠. 이내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지. 미치도록 보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 일 좀 처리하고 바로 갈게. 오늘 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성대하게 파티를 열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유. 그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죽음은 그에게 해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거실에서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위로를 받고 금세 평정을 되찾은 오 여사는 소파에 앉아 다른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리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언니. 나야, 영희. 잘 지내?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좋은 소식. 제가 죽었는데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다니. 내 며느리, 그 박서연 말이야. 갔어. 방금 전에 죽었대. 뇌종양이라나 뭐라나. 불쌍한 우리 민준이 젊은 나이에 상처했지. 하지만 뭐 다 팔자 아니겠어. 자, 이제 좋은 얘기 좀 하자. 언니, 내가 맨날 말하던 강남 그 노른자 땅 기억나? 그거 이제 곧 우리 집안 차지가 될 거야. 그년이 우리 민준이를 어찌나 아꼈는지 전 재산을 남편한테 다 남기고 갔지 뭐야. 그 IT 기업까지 합치면 수천억은 좋게 될걸. 그래. 우리 모자 이제 쥐구멍에도 벼뜰 날 온 거지. 하하하. 그녀의 속 시원한 웃음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시체 앞에서 환호하는 까마귀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식적인 인간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토록 파렴치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시신이 채식기도 전에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의 성공을, 곧 상속받게 될 막대한 재산을.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영상, 제 증오를 극에 달하게 한 영상은 그날 밤늦게 찍힌 것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 바로 그의 비서 이유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영정사진이 놓인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그리고는 샴페인을 터뜨려 건배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부유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사모님이 될 나를 위하여. 이유미가 웃으며 화답하고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제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제 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이유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룹 회장 되면 자기 와이프가 데려온 그 딸은 어떻게 할 거야? 민주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애, 당연히 처리해야지.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워. 게다가 신탁기금에 그의 이름도 올라가 있잖아. 겨우 30%지만 그것도 골칫거리야. 우리가 전 재산을 차지하려면 그 애를 없애버려야 해. 어떻게 처리할 건데? 글쎄, 작은 사고를 위장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찾지 못할 먼 시골 보육원에 보내버리는 거지. 어차피 부모도 없는 고아가 사라져봤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 PC를 침대에 내던졌습니다. 미칠 듯한 분노와 극에 달한 증오가 제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악마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이제 겨우 5살인 제 무고한 딸까지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인간성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악마들에게는 훨씬 더 잔혹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 것을 되찾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영상을 본 후의 분노는 강력한 각성제와 같았습니다. 모든 피로와 망설임을 날려버렸습니다. 개인적인 배신감의 고통은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느끼는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증오의 불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한계선, 제 딸의 생명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겠습니다. 저와 제 딸을 위한 정의를 집행하는 차가운 집행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구석에서 조용히 제 모든 감정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던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 내 병, 정말 암이 맞아? 진우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한약 샘플 분석 결과와 제 혈액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수치와 용어들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제 혈액 속 특정 중금속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한약 샘플에서도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짐작하면서도 물었습니다. 탈륨, 그리고 비소 화합물이에요. 흔히 말하는 비상이죠. 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둘 다 색도, 냄새도, 맛도 없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소량씩 장기간 몸에 투여하면 즉사하지 않아요. 대신 서서히 신경계를 파괴해서 뇌종양과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죠. 두통, 어지럼증, 구토, 탈모. 그리고 결국에는 내부 장기를 망가뜨려서 쇠약사하게 만들어요. 마치 자연스럽게 병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No. 배신감을 느꼈을 때보다 더 끔찍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병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 음모였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살인.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정성껏 다려주던 보약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제 손으로 저를 조금씩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는, 제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아내가 정말 아프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공범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들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제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제 죽음을 직접 만들어낸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나, 진우가 말했습니다. 누나의 뇌종양 진단 기록도 분명 그들이 조작한 걸 거예요. 예전 병원의 의사 누군가를 매수했겠죠. 병을 만들고 진단하고 간호하는 것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짜인 연극이었어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랄함을 너무 얕봤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늑대가 아니라 한 조각의 인간성도 없는 진짜 악마였습니다. 진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연극 당장 끝내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장례식장에서. 진우는 제 요구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주고 싶으신 거군요. 좋아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하지만 그 후에는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후엔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의 연극이 시작될 거야. 그들이 주연을 맡고 그 배역의 대가로 남은 인생 전부를 치르게 될 연극이, 저의 귀환을 위한 계획은 신속하게 세워졌습니다. 진우는 장례 업계에 있는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관은 안에서 열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설치했고 죽은 사람처럼 보일 의상과 화장도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연극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묘한 기대감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 저를 해친 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냥감이 살아 돌아와 빚을 갚으러 왔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자비한 복수의 시작. 제 장례식이 열리는 날 저의 연극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최고조로 예민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애절한 통곡 소리, 남편의 흐느낌, 스님들의 연불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자욱한 향 냄새, 하얀 국화꽃 냄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덮은 역겨운 가식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온 사업 파트너, 오랜 친구들, 모두들 재능 있는 여성 사업가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연극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자의 죄악이 담긴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결정이 완전히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화였습니다. 증오는 제게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속아 넘어가는 약한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정의를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자였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지고 제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들만 남았을 때 저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해 비밀 장치를 밀었습니다. 즈우, 관 뚜껑이 열리고 저는 모두의 섬뜩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연극은 상상 이상의 충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의 혼란, 비명, 기절,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소화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시 진정되었을 때 죄인들만이 남겨진 그곳에서 저는 그들과 마주하기 위해 걸어나갔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철 같은 증거가 되어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부인할 기회도 도망칠 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너짐을, 잔혹한 음모의 처참한 실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대면 이후 저는 그 집에 단 1초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무대이자 미수에 그친 살인사건의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고 그와 그의 팀이 즉시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보호자이자 증인의 자격으로 그들은 민준 모자의 경악과 증오 그리고 남은 친척들의 어안이 벙벙한 시선을 뒤로하고 저를 저택 밖으로 호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24시간 보안이 유지되는 특별 병실로 직행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시작될 전쟁에서 저의 기지가 될 곳이었습니다. 저와 제 딸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첫째는 딸을 제 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딸을 돌봐준 제가 믿는 가사도우미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사한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살아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누구도 제 딸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둘째는 저의 개인 변호사, 국내 최고의 로펌 에이스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영상, 녹음 파일, 독극물 검사 결과를 넘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격분하며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으로 은행의 자산 동결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제 개인 계좌, 회사 자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오 여사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연극이 완전히 끝났으며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오 여사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음모와 수작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죽은 자가 돌아와 그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갈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귀환과 신속한 자산 동결 조치는 최민준 모자에게 치명타를 안겼습니다. 수천억 원의 상속을 눈앞에 뒀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호화로운 저택에 갇혔지만 그 안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아마 가면이 벗겨졌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진우와 변호사가 배치한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몸속의 독을 해독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법적 싸움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딸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노는 아이를 보며 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부활극 이후 첫 며칠 동안 민준과 오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제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병원으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저를 만날 수도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털을 깎을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발톱을 가진 사자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상태가 지나가자 그들의 교활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막히자 그들은 더 무서운 무기, 즉 언론과 여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머물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틈을 타 그들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가십 전문 매체를 고용해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환자이면서 동시에 독선적이고 망상에 빠진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뇌종양이 제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인 가짜 죽음 소동은 제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죠.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미친 행동마저 용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산을 동결한 것은 제정신이 아닌 환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인터뷰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를 믿지 않아요. 병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희의 가장 큰 소망은 법원이 저희에게 후견인 자격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재산으로 그녀를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녀를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연기, 너무나 고단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피해자에서 정신병 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재산 탈취 음모를 지극한 사랑의 행위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후견인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제 모든 재산을 통제하려 한 것입니다. 이 계략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팠고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헌신적인 남편과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동정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었을 때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작 가십 기사 몇 개로 흑백을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부터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박서연입니다. 이런 비열한 언론 플레이는 셀 수 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누나, 진우가 기사를 읽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더 클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그들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의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저의 전쟁은 말장난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강철 같은 진실에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간 민준과 오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주장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격할 거짓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저희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달콤한 말로 회유했으며 때로는 협박까지 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원했던 거죠. 다행히 제가 오랫동안 잘 대해주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거나 두려움에 굴복한 몇몇은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서명하며 저를 까다롭고 독선적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는 자신의 인맥과 병원 부원장인 삼촌의 힘을 이용해 저의 사업 파트너와 옛 친구들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 비극과 제 병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며 동정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누군가 인정에 이끌려 혹은 그의 말을 믿고 법정에서 제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는 저를 고립시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톨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악랄한 계략은 제 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제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법원의 재산 후견인 신청뿐만 아니라 양육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저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모든 것,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까지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례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렸습니다. 개자식들,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옆에 있던 진우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 진정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누나를 화나게 해서 이성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침착해야 해요. 진우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열한 수법을 쓸수록 저는 더 영리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손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민준의 내연녀 이유미에게 공식적으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이미 도망친 후였지만 우리의 정보망으로 그녀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 조작에 가담한 민준의 삼촌, 병원, 부원장에게도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법적 싸움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 이상 병원에만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점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민준이 직접 소집한 회사의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회장인 저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새로운 경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는 제 안방에서 저를 끌어내리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이사회를 모든 거짓이 벗겨지는 공개 재판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사회 당일 저는 환자가 아닌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살은 좀 빠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 등장은 회의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이사진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서 제 병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민주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누군가 저를 대신해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치의 감정도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정면 대결, 마지막 연극의 막이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저는 최민준의 비통한 연설을 한순간에 싸구려 희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동상처럼 굳어버렸고 손에 든 대본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산전수전 다 겪은 이사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다가 다시 민준을 쳐다보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제자리인 의장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 여전히 넋이 나간 채 단상 위에 서 있는 민준을 포함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최민준 이사,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가 넘쳤습니다. 연설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신 것 같군요. 새로운 경영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아마도 제가 직접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최근 저희 의뢰인이자 회장님이신 박서연 대표께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민준 이사와 그 가족이 언론에 제공한 정보는 전부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의 예전 병원에서 발급된 제 뇌종양 진단서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최민준 이사가 제 의뢰인의 후견인 자격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진단서입니다. 박서연 대표가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으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희는 이 진단서 전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진단서 조작이라니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인물은 다름 아닌 그 병원의 부원장이자 최민준 이사의 친삼촌인 최만덕 씨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의사 이진우와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민준의 모든 변명을 끝장내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박서연 환자의 최근 주치의를 맡았던 의사 이진우입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라오. 그는 스크린에 최신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들을 띄웠습니다. 진실은 박서연 대표님은 뇌종양을 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님의 건강은 아주 양호하며 뇌에는 어떠한 종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첫 번째 반전.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주는 휘청거리며 연단을 붙잡아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진우를 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분명 제 눈으로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는데 병이 없다니. 그럼 그 증상들은 대체 뭐였습니까? 나이든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의사 이진우의 등장은 이사회 회의실을 순식간에 법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피고는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사건의 진실을 쥔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던 최민준과 오 여사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분노로 붉어졌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과 같았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제력을 쥐어짜내며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 대신 감출 수 없는 떨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단서가 가짜라니? 당신네 병원 최고의 의사들이 직접 진단한 거잖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매달려 발버둥 쳤습니다. 맞습니다.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민준의 공황 상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단서는 분명 저희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 맞습니다. 서명과 직인도 모두 진짜죠. 하지만 그것을 조작한 사람,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진단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는 칼날 같은 시선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시스템에 접근해 진단 결과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과장급 의사들 외에는 병원 부원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사람뿐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 이사님의 삼촌인 최만덕 씨가 바로 저희 병원의 진료 부원장이시죠. 안 그렇습니까? 진우의 말은 민준의 미약한 저항을 내리치는 또 다른 망치였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한 겹 한 겹 잔인할 정도로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가짜라고 해도 증상은 진짜였어. 잠시 넋을 잃고 있던 오 여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들과 자신을 구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듯이 제 머리 아프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하고 토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잖아. 그럼 그것도 다 가짜란 말이야. 우리를 속이려고 연기한 거냐고.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속은 불쌍한 시어머니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전부 진짜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 대표님은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다른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박 대표님의 혈액, 모발, 소변을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세 곳의 독립된 연구소에서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세 곳의 결과는 모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서연 대표님의 몸에서는 어떠한 암세포도 뇌종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마지막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 사기 사건을 잔혹한 살인, 미수 사건으로 바꾸어 놓는 더 끔찍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대표님은 단지 만성, 중금속, 중독 상태였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륨 중독이었죠. 탈륨은 색도, 냄새도, 맛도 없이 물에 완벽하게 녹는 맹독성 중금속입니다. 소량씩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혀 뇌종양과 똑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극심한 탈모, 격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 계속 복용할 경우간 신장, 심장과 같은 내부 장기를 서서히 파괴하여 결국에는 병으로 인한 쇠약사로 위장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전문적인 독극물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원인을 밝혀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우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중독, 치밀하고 잔인하며 교활한 독살음모. 저는 시어머니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의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오 여사에게 꽂혔습니다. 저희는 오 여사께서 매일같이 정성껏 따려 박 대표님께 드린 그 보약 샘플도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보약에서는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탈륨과 비소, 즉 비상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지막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탈취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피우고 제 죽음을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매일 제 손으로 직접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약으로 그들은 저를 실험용 쥐로 만들었고 저는 감동과 감사 속에서 매일 그 독약을 마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악랄함이, 이보다 더한 잔인함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오 여사는 진우의 마지막 말을 듣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넉나간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준 역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저와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병으로 죽은 뒤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자했던 어머니가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역시 알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뒤에는 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제 변호사가 차갑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 모든 증거와 간접적인 자백은 합법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영희 씨와 최민준 씨를 박서연 씨에 대한 계획적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고발합니다. 법을 집행해 주십시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체포영장을 큰 소리로 읽었고 다른 한 명은 차갑게 빛나는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의의 포위망은 죄악이 빠져나갈 단 하나의 틈도 없이 조여왔습니다. 차디찬 수갑이 오 여사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철컥하는 건조하고 무정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한편의 연극에 찍히는 단호한 마침표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하는 줄이 모두 끊어진 넝마 인형처럼 넉나간 눈으로 경찰에게 이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녀의 정신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너무나 빠르고 끔찍한 진실의 폭로는 평생을 계산과 권모술수로 살아온 그 여자의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남은 경찰관이 민준에게 다가가자 그는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전부 저 여자가 한 짓이야. 저 늙은 여우가, 저 여자가 날 속였어. 나도 피해자라고. 그는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자신의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낳아주고 함께 음모를 꾸민 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공황 상태에 빠진 모습,
의미 없는 절규는 그를 더욱 처참하고 경멸스러운 존재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역시 수갑이 채워져 회의실에 섬뜩한 침묵 속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이 사회는 충격적인 범인 체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이사들은 즉시 투표를 통해 최민준과 그의 가족 관련자들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범죄를 폭로한 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재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 이사가 아내를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음모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조작된 진단서, 독극물 검출 결과, 모든 것이 녹화된 영상 증거, 그리고 병원 부원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 오 여사와 민주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오 여사는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잔인함은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 속에서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범죄에 동조하고 은폐하며 재산을 탈취하려 한 민준 역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거짓과 범죄로 쌓아 올리려 했던 제국은 결국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내연녀였던 이유미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을 2번이나 넘었습니다. 한 번은 존재하지도 않는 병의 사형 선고에서, 또 한 번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잔인한 독살 음모에서. 진우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제때 발견한 덕분에 탈륨이 내부 장기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히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위해 적극적인 해독 치료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는 강인한 생존 의지와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좋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제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두통은 사라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의 기쁨을 매일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고 제 손으로 딸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저는 당연히 제 모든 재산과 무엇보다 소중한 딸의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회사 일은 잠시 접어두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이었죠. 제가 온전히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 아이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몰디브의 푸른 바다를 보고 스위스의 눈 덮인 산을 올랐으며 이집트의 신비로운 피라미드를 탐험했습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씻어냈고 다른 소중한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살던 박서연도, 사랑에 눈이 멀었던 약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강하고 더 깊어졌으며 삶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딸, 그리고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새로운 아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난치병 환자들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저의 재탄생을 통해 생존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인간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형 선고와 가짜, 장례식으로 시작되었던 제 이야기는 마침내 재탄생과 나눔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배신과 거짓이라는 지옥을 통과한 후에야 제 영혼 속에서 평화와 자유라는 천국을 찾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건강과 진실한 사랑,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맞서 이겨내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 뒤에는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저와 제 딸을 기다리는 찬란한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